여러분, 이제 우리는 락항의 사유가 가장 치밀하게 작동하는 세 가지 영역, 곧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 속에서 주체의 분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영역은 락항 이론의 핵심축이며 각각의 차원에서 주체는 독특한 방식으로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상징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상징계란 곧 언어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구조가 언어처럼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상징계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언어를 통해 세계와 자신을 인식하게 되지만 동시에 언어에 의해 나뉘고 규정되고 제한받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성은유, 다시 말해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 주체가 언어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주체는 이미 처음부터 분열된 채로 언어 구조 속에 편입됩니다. 이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 안에는 규칙과 금지가 내재되어 있고 주체는 그것을 거슬러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도 완벽하게 내 욕망을 전달해 줄 수 없다는 것, 말이 내 의도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은 주체가 언어 속에서 항상 어떤 결핍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징계에서 주체는 기표의 연쇄 속에서 대체적으로만 드러납니다. 기표 하나가 주체를 직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표로 우회하면서 주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자기 자신의 말 속에서조차 완전히 자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늘 어딘가에 부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주체는 결국 언어의 지배를 받으며 근본적인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징계 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대타자입니다. 대타자는 단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언어의 전체 구조, 즉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의지하게 되는 상징적 체계를 의미합니다. 주체는 대타자의 시선, 대타자의 말, 대타자의 담론 속에서 자기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주체의 무의식은 대타자의 언어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이라는 개념도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이는 분석가를 통해 대타자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주체가 자신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이때 분석가는 상징적 위치를 대변하는 존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징계에서의 증상은 단순한 질병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억압되거나 배제된 실제의 요소가 상징계 안에서 다시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증상입니다. 이처럼 상징계는 언어의 차원이며 주체는 이 세계 안에서 필연적으로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상상계로 가보겠습니다. 상상계는 거울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유아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주체는 통일된 자아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됩니다. 이때 경험되는 동일시는 사실 정확한 인식이 아니라 오인식입니다. 현실에서 유아는 아직 신체적으로 분열된 상태이지만 거울 속 이미지는 완전하고 전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상계 안에서 주체는 자신의 신체를 단편적으로 때로는 파편화된 이미지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등장하는 단절된 사지나 공격적인 이미지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자아 형성은 이처럼 타인의 이미지나 욕망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지만 그 자아는 근본적으로 상상 속의 허상이며 주체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구조 위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상상계는 주체에게 매혹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이미지나 이상적인 모습에 끌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상상계의 힘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완전한 자아의 형상은 이상적인 자아로 나타나며 이 역시 현실적 자아가 아닌 상상의 산물입니다. 이 상상의 중심에는 남근이라는 상상의 대상이 있습니다. 남근은 실제 신체기관이 아니라 완전함과 통일성의 상징으로 작동합니다. 주체는 이 남근을 통해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결국 그것은 환상의 대상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계는 말로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징화가 불가능한 혹은 의미로 포착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실제는 트라우마, 불안, 결핍, 부재, 그리고 말이 닿지 않는 어떤 것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는 언제나 불가능성으로 다가오며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어떤 것입니다. 실제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컷, 즉 잘라냄의 효과입니다. 상징계가 실제를 담으려 할 때마다 어떤 부분은 잘려나가고 언어는 그 전체를 포착하지 못한 채 자꾸만 의미 바깥으로 밀려나는 지점을 남깁니다. 그래서 실제는 상징계를 침범하거나 파열시키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정신병의 경우 상징계에서 배제된 요소가 실제계에서 환각이나 환청의 형태로 재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주체가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것은 실제가 다시 현실을 침범한 결과입니다. 실제계에는 표현할 수 없는 욕망의 대상, 즉 사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주체가 근원적으로 갈망하지만 결코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근원이자 중심입니다. 이 실제계의 핵심에는 주의상스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즐거움, 혹은 고통과도 맞닿은 즐거움입니다. 주체는 이 주의상스를 경험하면서 실제계의 강력한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끝으로 신토메, 즉 증상은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를 하나로 묶는 고리입니다. 신토메는 단순히 병적인 증상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차원을 연결하며 주체를 지탱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 각각의 차원에서 주체가 어떻게 분열되고 그 분열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캉의 이론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관계, 언어, 욕망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론을 통해 우리는 자아를 넘어서는 깊은 주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이 바로 라캉 정신분석의 힘이자 매력입니다.